반갑습니다.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제 6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제는 졸업앨범 촬영 날이었는데 더운 날에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들 만족스럽고 이쁜 사진을 찍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처음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두 개를 올렸는데요. 하나는 수행평가 안내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수업 때 필요한 문제풀이 학습지입니다. 꼭 다운을 받아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수업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겁니다. 낙태죄에 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같이 보는, 공유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등교 개학일에 진행할 수행평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 등교 개학할 때는 이제 많은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많을 예정이죠.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과서가 큰 2단원, 대단원,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이 끝났습니다. 그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 권력 분립의 기관을 배웠는데 이 전체 내용 간략하게만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 단원을 굉장히 어렵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좀 추린 문제들을 파일로 올렸고 그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풀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이것이 오늘 수업의 순서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난주 수업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의견을 남겨주었고요. 선생님이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열띤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낙태죄라는 것.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주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의견의 대부분의 근거로는 이제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가 이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낙태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낙태를 찬성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데 그 이유로 이제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범죄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은 선생님이 좀 가볍게 스킵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은 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이제 근거로 많이 들었어요. 또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편견일지는 몰라도 여학생들의 의견 중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선생님이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의견들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름은 가렸고요. 선생님이 이제 기억 남는 것들은 좀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좀 재밌는 부분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콘돔을 끼자라고 되어 있네요. 뭐 많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이 되고 난 후에 낙태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신을 예방하는 차원, 즉 피임이 얘기죠. 그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낙태 시술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의견을 보면은 이제 남녀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질 때 있어서 임신의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임하기 귀찮아서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여성이 자신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기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했었을 때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낙태하는 것을 좀 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내용 되게 긴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법에 발각되면은 의사와 여성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낙태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럼 애 아빠는 어딨냐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 낙태죄랑 관련해서는 이제 아빠에 대한 항목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낙태죄라는 것이 그 개인의 여성에게만 이 죄가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보면은 낙태는 죄가 아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상에는 100%의 피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피임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제 인상 깊었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을 이제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에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남녀가 이제 합의하에 동의하에 이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책임을 양측 다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갖기 전에 종이 등에다가 기록을 남겨서 서로가 명확하게 좀 합의를 했다는 것도 표시하고 또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사후적인 책임보다는 사전적인 책임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제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견인 것 같은데 낙태를 범죄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낙태를 이제 허용하고자 하는데 또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낙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허용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필요하고 산모들 낙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다 다뤄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미안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굉장히 열띤 반응, 의견들 표현해줘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등교 계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할 수행평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수행평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문기사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신문기사는 이렇게 뒷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물론 조금 짧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라고 짧게 편집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시는 다음 주 바로 등교 계약하는 주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일주일에 사회 수업이 2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6번과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은 사회 수업이 들은 첫날에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고 이것을 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분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상을 듣지 않거나 이러한 안내 파일을 다운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각 반의 반장, 그 회장들에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회장들은 이 영상을 좀 보고 있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 회장들은 각 학급 온라인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회 수행평가 날짜와 파일을 올려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양식은 선생님이 어떤 원고지 같은 거 준비해서 보내줄 거고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총 6가지인데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럼 그 문제 상황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기본권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본권은 자유평등 사회 참정 청구권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권의 명칭과 의미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기본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자유권에는 무슨 권리가 있다,
사회권에는 무슨 권리가 있다. 참정권에는 무슨 권리가 있다. 평등권, 청구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해서 특징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 기사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것 이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침해당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겠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으로 서로 착하게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자. 이런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채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서술해 주면 되겠고요. 요 여섯 번째가 중요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써달라고 했는데 서론에는 1번 문제 1번 질문, 본론에는 2, 3, 4번, 그 다음에 결론에는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 6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20점이 되겠고요. 2점씩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고 기타 질문사항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사회수행평가 안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미리 이게 평등하게 제시하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개의 기관 중에서 국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거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었다. 즉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건데 오늘날에는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대신해서 참여하고 대신해서 의사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구의 문제, 영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실행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국회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 28페이지 국회 단원 시작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국회란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라는 게 나와 있는데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즉 국민의 대표 기관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 즉 입법부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입법부 즉 국회는 무엇을 담당하냐면은 행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 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즉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국회의원이 두 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팀으로 첫 번째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기 잠시 설명 보면은 자기 지역 즉 남양주시에 출마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득표에 따라서 뽑힌 사람을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둘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의 장을 우리는 국회의장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부의장 2명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국회의 구성이 되겠고 그럼 주요 조직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의장, 부의장에서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게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표시해 둔 거예요. 법이 통과되는 과정 뒷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법률을 누가 이제 만들어 옵니다. 발의합니다. 국회의원들 10명 혹은 정부가 이제 만들어 오는데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국회의장 여기 국회의장에게 법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회의장은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좀 전문 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법률을 넘기게 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친 법률은 어디로 가냐면은 본회의로 가는 것이죠. 본회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이 이제 본회의의 모습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느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즉 재적 의원은 전체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적 즉 30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중에서 최소 150명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 150명 중에서 75명이 찬성하게 되면은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이 법률을 공포합니다. 서던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둔 게 이제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능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법과 관련한 입법 기능, 두 번째로는 세금이랑 관련된 재정에 관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라고 저번에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나머지 즉 1번 국정, 국가 정치에 관한 기능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항목들 중에서 또다시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입법이랑 관련된 기능, 국회가 어떤 걸 담당하고 있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걸 의사결정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법이랑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 이 법률을 알겠고 헌법도 알겠고 세 번째 조약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약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조약도 역시나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입법에 관한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금이랑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는 이제 매년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 의논하고 확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결산 심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기능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국회는 국정감사나 또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국정감사 조사 즉 감독해서 심사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다른 기관들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는 게 바로 국정감사 혹은 조사예요. 차이점은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지 아니면 특정한 때에 실행하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등을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인사청문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나서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좀 견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또 뭘 담당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었을 때 이러한 공무원들이 잘못했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배웠었을 때 그 주체가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즉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공무원들을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권한과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32페이지 행정부와 대통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역할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비유했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참 많은 활동들, 거의 모든 활동들을 다 하시듯이 행정부라는 것은 국가에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라는 곳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실행을 하고요.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뭐 마스크 정책 제도라든지 교육부가 이제 등교 계약을 연기한다든지 긴급 재난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랑 교육 등과 관련된 국민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제 요거 표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파란 색깔로 한번 표시해봤어요. 주요 조직은 요 네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역시 최고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통령을 도와주는 국무총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행정 각 부라고 해서 교육부, 뭐 국방부, 기획재정부, 무슨 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각 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통령 소속이긴 한데요. 업무상으로 독립된 최고의 감사기관, 즉 감독하고 심사하는 약간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누구를 감시하느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곳이 감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회의라는 뜻인데요. 여기 누가 참여하냐면 이 세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행정부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서 이 국무회의라는 것은 심의기관으로서 심사하고 의논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 국무회의 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즉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대통령의 지위, 즉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임기는 5년이고요. 중임 2번 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는 장기 집권, 독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 원수, 국가의 원수란 말은 으뜸이라는 뜻인데 국가의 대표라는 뜻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행정부의 대표, 행정부의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하나는 국가대표, 하나는 이제 행정부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러한 지위에 따라서 권한들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 즉 행정부의 짱이라는 것은요. 이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의 짱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기관, 즉 삼권 분립을 어긋낼 수가 없어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즉 단순히 행정부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까 국무회의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부 수반. 두 번째로는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즉 국방부가 이제 행정각부의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방부를 지휘하는 건 역시도 행정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세 번째, 이 각종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한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 권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은 여기 보면은 대통령 플러스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단계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즉 입법부를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보도록 할게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첫 번째로 이제 외교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외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외교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면서 조약을 맺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아까 여기 보면은 교과서 30페이지인데요.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히 대통령이 혼자서 입법부의 역할에 능하는 권한에 능하는 그 권한과 맞먹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을 스스로 맺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삼권분립을 약간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국정 조정이랑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걸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장을 임명한다. 즉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감히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의 권한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삼권 분립을 뛰어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국가 안전보장과 헌법소를 위해서 긴급명령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긴급명령 선생님이 필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긴급명령은 법률과 맞먹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을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 원수고요. 계엄 보면은 이제 전쟁 발생했을 때 사법권을 이제 군이 맡아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법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봤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부의 내용까지 다뤘습니다. 법원 부분은 사실 가장 최근에 배웠던 단원이기 때문에 따로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